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을 맡고 있는 KBS 박대기 기자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소리 없는 월급 도둑이라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월급 도둑은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 경제를 괴롭히는 고환율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내 월급을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대로인 내 월급과 달리 1년 사이 금값은 70%, 은값도 100% 이상 올랐다고 하고요. 코스피는 5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시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 상승 랠리가 결국 멈췄네요. 네, 아쉽습니다. 마지막 30분 힘을 좀 더 못 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장중 내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게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까지 간 거 네. 연속 상승 기록을 좀 깨줬으면 했는데 네. 아쉽게도 12거래일에서 멈춰서게 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39% 하락하면서 4,885.75, 4,900선 아래로 다시 내려오게 됐고요. 네. 오늘 코스닥은 선전했습니다. 0.83% 상승하면서 976.37을 기록했습니다. 3년 만에 970선을 돌파했고요. 장중에는 뭐 980선까지 넘는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 오전장에서는 이제 코스피에선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낙폭이 좀 컸습니다. 1% 이상 확대됐다가 이제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하락을 좀 방어해냈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가나 뭐 이렇게 보셨던 분들 많죠. 네, 사실 이제 장중 흐름을 보면 장 초반에는 그린란드 사태를 좀 반영한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됐었고 이로 인해서 낙폭이 좀 확대됐다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조정으로 좀 그 반도체 대형주들이나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좀 빠지니까 이걸 매수 기회로 보고 좀 들어오는 네. 매수세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장 후반으로 가니까 뭐 역시 매매 공방 치열하게 나타났다가 장 후반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더 크게 나오면서 하락으로 결국 돌아섰습니다. 반도체 투톱 하락세가 오늘 좀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가장 큰 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2%대 약세로 네. 마무리를 지으면서 사실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현대차도 오늘 상승 하락 좀 반복을 했는데 약보합권에서 결국 마무리를 했고요. 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을 보면 대부분 파란불을 켰습니다. 뭐 조정이 아쉽긴 하지만 뭐 그동안 워낙 거침없이 달려온 코스피이기에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승 흐름 자체가 꺾인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이제 환율이 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주간 거래에서 4.4원 전 거래일보다 더 오르면서 1,478.1원 네. 네,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1,480원 선에 육박을 했고 전날 사실 야간 그 역의 환율에서도 1,480원 거의 육박했거든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사실 98로 다시 떨어지면서 지금 달러가 기조적으로 강세라고 볼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약세. 원화가 더 약한 거죠, 지금. 네. 그러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오늘 증시도 영향을 받은 게 바로 그린란드 문제입니다. 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갈등 사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유럽을 향해서 또 한 번 엄포를 놨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MBC 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 네. 이제 그린란드에 관해서 만약 그 유럽이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유럽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 100% 실행할 거다. 100% 네. 실행을 할 거. 관세가 100%라는 얘기는 아니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예. 주말 사이에 SNS 통해서 이제 발표했던 다음 달 1일부터는 10%, 6월 1일부터는 25% 네. 관세. 요거에 대한 거를 물러서지 않고 100% 나는 계획대로 실행할 하겠다. 거다. 예. 이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유럽연합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지금 무역 합의 비준도 미뤘고 네. 보복 관세 검토안 이렇게 강경 기조로 나오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관세 부과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일단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고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과 유럽 간 그린란드 갈등은 확산일로입니다. 네. 지금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이 그린란드 사태를 돌발 악재로 반영하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는 게 간밤 이제 뉴욕 증시 휴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재개장 앞두고 있는데 선물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3대 선물 다 1% 이상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이 지금 낙폭이 가장 큰데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오늘 우리나라도 좀 빠졌지만 뭐 아시아 증시 일본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 그린란드 우려를 반영을 해서 약세 기조가 뚜렷했던 날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그린란드 사태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국제 분쟁이 여기저기서 잇따라 터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다고 네. 소식이 들려오네요. 그렇습니다. 연초에는 좀 그래도 이게 좀 조정받나 싶었는데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다시 사상 최고가 행진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제 온스당 4,600달러, 오늘 또 4,700달러. 하루에 100달러씩이나 이렇게 오르는. 네, 경신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구조적인 금매입 수요가 있다는 건 뭐 지속되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그린란드 사태, 뭐 주초에는 이란 사태까지도 겹쳤었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터지니까 안전자산이 금으로 투자 수요가 다시 몰린 영향이 뭐 뚜렷하게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뭐 국내 금값도 당연히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상징적으로 우리는 이제 한돈 3.75g 한돈 단위로 이제 환산해서 보는데 오늘 한국 금거래소에서 한 돈당 그 매입 가격 금값 매입 가격이 97만 원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한 100만 돈당 원이 100만 원 시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그런 상황이에요. 예,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 투자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또 정부도 이제 투자 대응책을 좀 많이 내놨는데요. 올해 출범하는 국민성장 펀드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이 확정이 됐다고요? 네, 이제 오는 이제 올해 중순경에 6월 7월 달. 네, 그때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할 것 같은데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네. 이제 이 펀드에서 만약에 배당 소득이 발생을 하면 9% 분리과세 해주겠다. 예, 만약에 이 펀드가 아니면 원래는 몇 퍼센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일반 과세 기준으로는 연소득 이제 연 배당 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15.6%인 예, 거죠. 그러니까 9% 분리과세 해주겠다는 거는 훨씬 더 상당히 이득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고액 자산가들이 조금 더 흥미로울 수 있는 건 분리과세 해주잖아요. 2천만 원 분리과세까지. 초과하는 이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사실 합산과세를 하면은 네, 세율이 누진이 되죠. 네, 네. 거의 49.5%까지 누진이 되니까 요거를 분리과세 해준다는 것도 상당히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배당 소득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기 때문에 유의미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이다. 네. 투자 유인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소득공제 특례에도 신설을 하는데요. 예, 3천만 원 이하부는 40%, 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부는 20%,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는 10%를 각각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연말정산에서 다시 또 돌려받는. 그렇죠. 소득공제니까 이제 그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에서 이제 40%를 제외해 준다는 거니까 이것도 상당히 큰 거죠. 네, 직장인들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조치가 있는데요.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들어오도록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를 신설하기도 했다는데 여기 대해서도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확정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이제 원화로 환전을 해서 국내 주식이나 국내 펀드에 이제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 주식 팔 때 발생했던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제 네. 공제해 준다. 원래는 이제 200만 원인가 250만 원 넘어가게 되면 250만 원 넘어가면 예. 그때부터 이제 양도소득세 대상, 예. 추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죠.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면제를 예. 시켜주겠다. 다만 이제 조건이 있죠. 네. 이제 국내 주식 사고 펀드 샀을 때 1년간은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물론 현금 보유하는 건 허용하기로 했고요. 예. 이제
5천만 원 한도고요. 이게 더 중요한데 일단 1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인 거고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빨리 사야 됩니다. 1분기에 매도해서 이제 국내 주식으로 들어오셔야 100%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2분기에 들어오시면 80%. 네. 하반기에 이제 매도하시면 50%. 그러니까 조기 복귀를 유도하는. 예, 좀 지켜보다가 들어가지 말고 좀 네. 빨리 이 원화로 바꿔서 한국 시장에 투자해달라 이런 정부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조치로 그렇죠.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RIA 계좌 신설 계획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비과세 혜택만 가져가고 다시 이제 해외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되냐? 그 뭐 시쳇말로 먹튀라고 하는 그런 예. 뭐 조금 고급진 용어로 체리피킹 뭐 예,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방지 방안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해외 주식을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이게 그 다른 계좌 일반 계좌로 해외 주식을 또 매수를 하게 되면 네. 그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돼요. 이런 방안들이 이제 도입이 되기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투자하는 만큼 몰래 또 다른 데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잡아내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좌를 여러 개 운영하신 저도 여러 개 운영하는데 네. 하나를 RIA 계좌로 이제 지정을 하고 다른 일반 계좌로 내가 팔았던 거 똑같이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럼 내가 여기서 비과세 혜택만 받고 똑같이 나의 포트폴리오는 유지하면 이게 뭐냐라는 거죠.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한시 운영이잖아요. 예. 1년간 한시 운영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도입 효과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1년만 하고 말 건 아니고 네. 특히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1년 한시 혜택을 보고 국내 증시로 이게 돌아올 수 있겠냐라는 의문도 있는 거고 네. 여전히 뭐 미국 주식이 되겠지만 해외 주식에 대한 기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네. 한시적으로 주는 것 자체도 효과가 좀 반감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문들은 여전히 남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만 효과를 보고 뭐 그다음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그렇죠. 좀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뭐 환율이라든지 고환율 때문에 생기는 물가 또 반도체 부족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새학기를 앞두고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매장에 가서 신제품 가격을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도 보입니다. 네. 요때 이제 신제품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새학기, 새학기 노트북 이제. 사시라고. 예, 그렇죠. 예, 대학 가니까 좀 좋은 거 좀 사달라 이렇게 요구를 받는 분도 많으실 텐데. 네. 요즘 대학 가서 이 강의 시간에 노트북 없이는 강의 진행이 네. 안 될 정도. 그래서 이제 노트북 많이 모시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게 이게 이제 신제품 기준으로 보면 일반 노트북 일반 이제 사양의 제품도 300만 원 넘는 게 되게 많고요. 300만 원이나 예.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프로나 울트라 같은 거 붙으면 되게 고사양 제품이 이런 경우는 뭐 500만 원 육박하는 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리즈 제품들과 비교해서 한 100만 원씩 다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네. 1년 사이에 이렇게 신제품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이 이렇게 많이 붙은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부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웬만큼 오르면 그 가전사들도 자기네들 안에서 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PC용 디램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 초반에 이게 뭐 디램 가격 하나가 한 6만 원대 초반이었다면 지금은 40만 원이 넘는다고 이게 하니까 보통 16기가 DDR-램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6-7배 올랐는데 이걸 네. 이제 어떻게 반영 안 하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도 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원인을 따져보면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디램 공급 부족하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것도 있는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같은 디램이라도 이렇게 PC용 범용 디램을 만들기보다는 지금 수요가 높고 가격이 좋은 서버용 디램이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그런 디램 HBM 이런 것들. HBM이 대표적인 예. 거죠. 그런 것들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범용 디램을 더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되고 가격이 오르고 결국 그래서 가전제품 가격들도 줄줄이 오르는 뭐 이런 상황인 거니까 이게 나아지려면 일단 공급 부족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3군데 정도의 회사가 이 생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더더욱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좀 물가 당국에서도 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좀 미리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흘째 1,470원을 웃돌고 있는데요. 문제는 고환율에 덩달아 물가까지 오르자 시민들의 지갑은 더욱 쪼들어들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고환율, 고물가 현상이 과거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여기서 처음 뵙지만 사실은 경제쇼 시청자분들은 많이 낯이 익으실 텐데 7개월 만에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해 6월 18일로 제가 기록이 돼 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코스피가 2,970선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어제는 4,900선을 넘었고 지금 5,00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무서운 상승세는 특히 증권맨 출신이고 특히 센터장을 지내셨잖아요. 네, 네. 예,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장 사단장 역할까지 맡으셨었는데 지금 오늘의 이 코스피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네. 감회가 좀 새로우시겠습니다. 네, 뭐 체질이 많이 바뀌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증권사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드린 체질 개선을 동반한 구조적인 어떤 상승 혹은 구조적인 재평가 이렇게 네. 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서서도 많이 아마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뭐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폭발했죠. 네.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미래 산업들에 대한 압도적인 실적. 그러니까 뭐 AI 반도체 수요도 물론 폭발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이거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던 뭐 조선, 방산, 원전, 뭐 자동차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까지 또 네, 이런 부분들이 최근 이제 자동차는 로봇이랑 연결돼 네. 있었던 거고요. 그 뭐 전력 수요 급증하면서 함께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던 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또 네. 하나는 작년부터 추진했던 밑바탕에 좀 깔려 있던 것들이죠. 기업 밸류업 정책을 통해서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 이것들 때문에 외국인들도 드디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겠구나라고 네.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좀 들어오는 보다 주주들에게 공평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그 정부의 노력들이 역시 호응을 얻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환경이 거시적인 환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경제가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잖아요. 뭐 침체라든가 이렇지는 않고 대부분 다 주가들이 신고가인데도 불구하고 네.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은 계속 풀고 뭐 이랬기 때문에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돼서 혼합이 돼서 뭐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네. 구조적인 재평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제 주변에도 이제 새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 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까 어제도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바로 네. 현대차 주식을 샀다. 네, 네. 너무 늦게 산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네, 네. 뭐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야 되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은 네. 솔직하게 네.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 주변에서도 요즘에 계좌 어떻게 만드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 코스피만 놓고 보면 뭐 코스피도 그렇고요. 뭐 미국 S&P 500도 그렇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특히 코스피는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뭐 여기서 조금 조정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좀 쉬어갈 수도 있다. 네, 뭐 그건 뭐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나 추세적인 흐름상으로는 저는 뭐 크게 나쁘진 않아 보인다.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들 개선되는 것들이나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고 네. 뭐 거시적인 환경도 뭐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뭐 큰 리스크는 없어 보여서 물론 하반기가 된다고 해서 거시경제가 나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네. 어쨌든 이 침체로 빠지거나 뭔가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 현재로도 데이터상으로는 뭐 잘 관찰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는 타이밍을 보고 큰 돈을 넣고 시작하려고 그러면 사실 네.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저는 좋아 보이는 게 생길 때마다 네. 일단 일정 금액 조금을 먼저 넣고 네. 순차적으로 정찰정이라고 하죠 보통. 네, 순차적으로 그걸 보고 올라가든 떨어지든 네. 계속 나눠서 계속 당분간 넣어라 이렇게 네.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해야 관심도 생기고 네. 자연스럽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조금씩 분할 투자라는 것은 모든 그 전문가들이 항상 네. 조언하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잘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이 언론에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모든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서 내가 현금만 쥐고 있으면 오히려 자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불안감 실제로 네. 확산이 되고 있죠. 네, 뭐 유튜브만 봐도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보통 이제 화폐 대탈출 랠리라고 부릅니다. 네. 현금 빼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네. 현금 빼고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일단 다 사서 네. 대비한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주식이라든가 뭐 AI, 뭐 혁신 자산들 그리고 금, 은, 뭐 귀금속, 원자재, 네.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까지 국채 빼고는 사실 웬만한 자산은 다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뭐 화폐 가치 하락에 베팅한 랠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 네네네. 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를 대비한 랠리다 이런 표현이죠. 예, 근데 모든 자산을 사라.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아까 제가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다 완화적으로 돈을 푸는 네.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 부채가 급증하는 부분, 뭐 재정에 점점 더 중독되고 있는 정부 이런 네. 걸 바라보면서 근데도 경제가 아주 나쁘지 않은데 연준은 혹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돈을 풀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폭발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다면 나는 현금 갖고 있으면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금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네. 금값이 또 거꾸로 많이 올라갈 때는 안전자산 선호라고 해서 주가가 부진해야 정상인데 그게 이제 안전자산이 정의일 텐데. 맞습니다. 네. 지금 근데 두 개가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우량 주식을 마치 금이랑 은처럼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해지 자산으로 사람들은 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화폐를 제외한 법정화폐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법정화폐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사서 대비하는 랠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최근에 책 하나를 감수하셨더라고요. 저도 어제부터 좀 읽고 있는데. 네네. 예, 어려운 인플레이션의 습격. 네네. 이 책을 보면은 지금 시대가 인플레이션 2.0의 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인플레이션을 좀 과거와 달리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내용도 감수하신 서문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이고 교수님께서 인플레이션 2.0에 대해서 무엇을 주목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분은 이 두 분이 공저한 책이고요. 해외 IMF하고 월드뱅크의 이코노미스트 혹은 이쪽 교수님께서 쓰신 네. 책을 이제 번역한 걸 제가 감수를 했는데요. 일단 독특한 것은 인플레이션은 단순하게 경제 현상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빈곤을 확대시키는 정치 경제학적 메커니즘이다. 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다시 이제 정치 경제학으로 돌아가는 그런 맞습니다. 느낌. 네. 그래서 정치 경제학 관점에서 그 다룬 책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나 그동안 우리가 경제학에서 익숙했던 기존의 이론들이나 통념들이 잘 이렇게 되게 불편합니다. 읽는 내내 이게 네. 맞나 하면서도 묘하게 설득되는 네. 그런 지점이 있는 정치 경제학 관점에서 써놓은 책이에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짧게 정리를 드리면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네. 통화량이 과도하게 풀려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네. 이거는 그 구조적인 전환의 징후인데 네. 이 구조적인 전환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장을 우리나라에서 보통 아웃소싱해서 해외에 놔뒀다가 그 물건을 싣고 오거나 했었던 것이 예. 이제는 우리나라에 공장을 만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우리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뭐 미중 갈등이 대표적인 패권 전쟁이 대표적인 네. 케이스일 거고 또 하나는 전력 수요가 AI 때문에 많아지다 보니까 뭐 그 팬데믹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기후 위기도 이슈들 계속되고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거기에서도 또 돈이 들죠. 네. 그리고 노동시장도 또 변화가 있는데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그동안에 자산을 축적만 하다가 이제는 이 자산을 생산을 멈추고 축적했던 자산을 빼서 쓰고 있는
결국 쓰기를 수요가 이제 늘어난다고 봐야겠군요.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요인이거든요. 네, 네.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것들이 얽혀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전환의 징후다.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이런 복합적인 구조적 전환의 징후이고 수요 과열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공급 충격이에요. 네. 그렇죠. 수요가 막 생겨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공급망이 삐걱삐걱하면서 나타나는 예전처럼 싼 값에 네. 물건들을 쉽게 구하기 어렵고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중국산 싼 물건이 전 세계를 쉽게 이렇게 점령했을 텐데 맞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어렵고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비싸지고 비싼 노동력을 써야 되고 예. 네, 또 이런 지금 거죠. 최근 디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서 맞습니다. 가격이 폭등하고 맞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런 공급 충격에다가 네. 일부 기업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기업들이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라는 게 이제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게 최근의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전통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물가를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공급 충격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수요를 누르는 금리 인상은 잘못된 처방이다. 만약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정도 수준의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네. 오히려 약자들에게 이 고통이 고스란히 전가될 거다라는 네. 이 정치적 선택이다. 특히 그래서 금리 인상은 계층 전쟁이다라는 아주 단호한 표현을 쓰시는데 네. 저는 뭐 100%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정책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요? 이렇게 복합적인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항상 정책에는 발생을 하는데 네. 이런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경제학 책인 줄 알았더니 네. 알고 봤더니 결국 문제는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뭐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까지 좀 담고 네. 있는 책이라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에브리싱 랠리 모든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자산가는 돈을 벌지만 임금을 받고 있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 책에서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의 수혜자와 피해자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보통 인플레이션 시기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자산들이 있는데요. 이제 실물 자산이 하나 있고요. 실물 자산은 뭐 부동산, 금, 원자재, 주식 뭐 이런 것들. 네. 아까 에브리싱 랠리의 원천이 되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격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뭐 에너지 기업이라든가 네. 아니면 최근에 독점적인 플랫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튜브 같은 그런 회사들. 맞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결정이 높은 기업들이죠. 또 일부 필수 소비재 기업들도 또 있기도 해요. 네. 물건들이 원활하게 마음껏 공급되질 않으니까. 네.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런 자산 가격들이 올라요. 오르면 자산을 가진 자산가들은 당연히 실질적으로 부가 증가하니까 네. 돈을 번다. 그러나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생활비만 오르고 네. 자산 축적의 기회는 오히려 상실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자산가들에게는 하나의 보호막이 되지만 서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득 계층 간, 뭐 자산 계층 간, 뭐 세대 간 여러 가지 갈등들을 다 증폭을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정치 경제학 사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의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분들은 뭐 임금 생활자, 뭐 자산이 없는 임금 생활자라든가 무주택자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흡수할 힘도 별로 없고 네. 남에게 떠밀 수 있는 힘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뭐 피해를 많이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인플레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면서 이 임금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 물가도 물가지만 고환율이 뉴스에 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특히 고물가를 유발하는 것도 이 고환율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많은 물자들이 이 수입돼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올리는 것도 고환율인데 현재 원화 가치 하락 이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환율의 특성상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 단기적인 얘기인데요. 네.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성장에 대한 기대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의 성장에 대한 기대와 네.
국내 해외에서 나타난 성장의 기대가 어디가 더 돈 벌 기회가 많은가 금융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물 경제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성장 기회가 더 많은 곳으로 돈이 결국 흐르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차도 미국의 금리가 더 높고 한국의 금리가 더 낮아지는 네.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상수지가 뭐 30개월 넘게 흑자를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자꾸 고착화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엔화가 심각한 약세를 가고 있죠. 뭐 지금 170엔이 간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중이라서 원화 가장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약세를 보이는 게 원화, 맞습니다. 엔화 이렇게 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부 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가장 과도하게 높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가 맞습니다. 예. 일본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하지만 이제 그 일본이 훨씬 더 지금 폭이 가파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도 아까 정부 부채가 워낙 많아서 네.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돈을 풀고 있다. 네. 재정도 풀고 있고 통화 정책도 풀고 있고 그런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도 지금 계속 맞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고. 네. 그래서 이런 엔화 약세가 좀 심각하다라는 게 두 번째 요인이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관세 협상했을 때 대미 투자 금액 3,500억 달러, 뭐 연간으로 보면은 최대 200억 달러까지 해외에 우리가 투자한다라는 그것이 10년으로 나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10년 동안 그럼 200억 달러가 매년 빠져나가는구나. 이게 하나 이제 상수로 네. 깔리다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의 달러 수급이 그게 그만큼 될까? 예. 이제 그 걱정이 그 의구심이 환율 상승으로 지금은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지난주인가요?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에 대해서 원화 약세는 과도하다. 한국의 견조한 경제 펀더멘탈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그 구두 개입을 예. 미국 장관이 해준 거는 또 원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원화 환율 구두 개입을 미국 정부에 하는 거는 야 구두 개입 또 하니까 구두 개입하니까 바로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네, 그날만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환율이 불안하면 우리가 대미 투자 200억 달러 다 못할 수 있다라는 네.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떨어진 순간을 또 투자 기회로 삼아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환전해서 미국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그 때문인지 다시 1,470원대로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에 환율이 이렇게 상승한 주범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각국 은행들이 좋지 특히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과잉 유동성 공급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한국은행을 비판하는 주장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유동성이 풀린 것은 맞죠.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본질은 아니다. 네, 저는 본질은 아까 뭐 성장에 대한 기대 차이가 훨씬 더 큰 것 같고, 네, 또한 그 유동성이 풀렸다는 것은 우리나라만 풀린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다 풀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좀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통화량보다는 네, 통화의 흐름의 문제다라고 봐요. 흐름의 문제다. 네,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네, 중앙이 돈을 풀면 옛날에는 그것을 은행으로 갔다가 대출돼서 나갔다가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고 네, 다시 풀리고 이걸 우리가 통화 승수라고 하잖아요. 네. 이를 풀면 옛날에는 4배, 5배가 시중에 돈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그 실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맞습니다. 돈이 팽창하는 거죠. 팽창하는 네, 그런. 신용 팽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그런 현상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늘어났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대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 한번 중앙은행에 푼 돈이 별로 이렇게 돌질 않아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규제가 일단은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 모든 나라들의 은행 규제가 굉장히 이렇게 빡빡해졌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라는 생각을 할 때는 부실을 걱정하면서 더 좀 대출을 꺼리는 면이 있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맞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줄 곳이 많지 않다. 맞습니다. 네. 그것보다 사실 더 큰 거는 두 번째 원인은 뭐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네, 우리나라에서 기업 투자를 하는 부분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해외에 나가는 투자도 물론 생겼고 네.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현금성 자산을 쌓겠다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개인들도 가게들도 네. 지금 경기 좋아집니다. 돈 쓰십시오 하면 믿고 쓸 사람 가게보다는 네. 어떻게든 비상금을 좀 예금으로 쌓아놓겠다라는 수요가 훨씬 더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 투자나 소비로 유동성이 중앙은행이 푼 돈이 돌면서
국내 투자나 소비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해외로 다 빠져나가면서 자본 유출이 좀 고착화되고 있는 이 돈의 네. 흐름의 문제가 훨씬 더 지금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앙은행 입장에서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전보다 더 많이 풀어야지 결국 효과라도 맞습니다. 발생하려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좀 구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네.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는 환율 낮추기 위해서 기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플레이션 습격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의 형편이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라는 수단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런 했다는데요. 만약에 금리 인상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면은 어떤 대안이 필요한 거죠? 네, 뭐 이 책에서는 전제를 네,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수요 과열이 아니라 수요 폭발이 아니라 공급 충격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누르는 정책은 잘못됐다라는 네. 얘기 앞에서 제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만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그러니까 소득 분포상 최하위의 어려운 분들이 계층의 어려운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완벽하게 와닿진 않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의 수혜자라고 했던 아까 그 뭐 자산가라든가 기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의 자원을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전해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손해를 좀 상쇄할 수 있는데요. 일종의 뭐 자산세 이런 걸 얘기를 하는 뭐 건가요?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을 낸다. 네. 뭐 당연히 자산가들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실 거기 때문에 네. 그 세금으로 취약계층을 따로 더 보조금을 주면서 뭐랄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수혜자들이 얻은 초과이익. 쉽게 생각하면 그 초과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다시 나눠줘라인데 쉽게 네. 생각하면 몇 년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은행들에 대한 횡재세 같은 거였어요. 네. 기준금리 인상되면서 예대 마진이 많아지니까 특별히 은행이 한 게 없는데 돈이 많이 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횡재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분들이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가격을 통제하는 조치를 해라. 네.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더 올리지 못하도록 그 수혜가 일부 기업에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한국적 상황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은 네. 말씀하신다시피 이제 이 저자들이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씀하셨던 그런 횡재세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요? 반대하시는 여론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도 해외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난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인플레이션과 다른 형태의 인플레이션인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아마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검토가 될 텐데 네. 우리나라도 역시 뭐 수요 과열보다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 있다면 우리는 해외보다 훨씬 더 에너지, 네. 식료품, 네. 주거비 이쪽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훨씬 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가계부채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써도 특히 이제 기준금리를 낮춰주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써도 네. 이렇게 돈이 쭉 따뜻하게 아랫목까지 윗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가운 바닥까지 이렇게 네. 퍼지지 않는 그런 좀 어려운 면이 우리나라는 있죠. 그래서 금리를 똑같이 25bp 올리더라도 훨씬 더 취약계층들의 타격이 큰 나라가 이제 우리의 네. 환경입니다. 뭐 이런 경우에 사실 아주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공급망을 뭐 원자재라든가 아까 여러 가지 물류 시스템들의 병목을 해소하면서 가격이 쓸데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국가 간의 협력을 좀 강화하면서 물류를 좀 공급망을 복원해 줘야 되고요. 네. 뭐 생산 거점도 당연히 다변화해야 될 것이고 에너지 전환도 좀 서둘러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에너지 복원, 공급망 복원이라든가 에너지 전환. 두 번째는 생산성을 올려야 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던가 뭐 교육을 좀 더 한다던가 이런 뭐 원론적인 부분이에요. 이민 정책을 좀 지혜롭게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렇게 생산 능력을 어떻게든 우리 뭐 여성 인력이라든가 네. 지금 고령층의 노동 인력들은 많이 이제 활용하는 방안들을 우리가 많이 찾았는데 네.
이런 여성 인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좀 근본적인 해법들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정교한 재정 정책, 그러니까 아까 고물가로 인해서 타격받는 분들에게만 정밀하게 돈을 쓰는 네.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좀 사회적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유통구조상에서 여러 가지 아까 중간에 바가지 씌우는 기업들의 비효율을 좀 걷어내야 된다. 그래서 네. 가격 인상이라든가 담합 이런 것들도 잘 좀 봐야 된다라는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러나 또 이거 말고는 딱히 이렇게 단기적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 근데 과연 그걸 할 수 있느냐 이런 현실론에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워낙 그 우리나라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지만 우리나라가 대규모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 같은 입장에서는 이 산업 구조 개편이라든지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인플레를 안정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재정을 쓰든 통화 정책을 하던 돈을 쓰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타겟해서 써야 된다.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 혹은 구조 조정을 할 수 있거나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돈을 써라라는 네. 거죠. 사실 작년 11월 말인가요? IMF에서 우리나라 보고서가 나온 걸 봐도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연금이라든가 복지 지출이 2050년까지 30에서 35%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거기 때문에 2050년이면 25년 남았습니다. 네. 국가 채무 비율이 90%에서 최대 130%에 달한다. 그러면 지금 그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서구의 국가들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쓰긴 쓰되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경기 부진엔 대응을 해야 되니까 돈을 네. 쓰긴 쓰되 목적이라든가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돈을 쓴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라. 그리고 돈을 쓰더라도 아까 생산성이라든가 구조개혁에 연계된 분야에 대해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의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재정을 쓰면 큰일 난다라기보다는 지금 아까 우리는 한 50% GDP 대비 한 50% 정도의 적자 정부 부채이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진국들 대부분 다 100%가 넘었거든요. 네. 아직은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 있는 실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는가가 이건 뭐 한 해, 두 해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무작정 쓰지 말라 이런 것보다는 현명하게 쓰고 맞습니다. 타겟을 잘 잡아서 쓰자 이런 게 바로 이 저자의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환율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 시대가 이게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뉴노멀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경제 위기 때마다 나타났던 1,400원대 환율하고 지금 상황은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의 위기형 고환율은 특히 IMF 때나 우리 금융위기 때나 2008년도에요. 그때 위기형 고환율은 달러가 없어서 달러 부족에 의한 고환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달러는 많아요. 달러는 많은데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나가서 투자하러 나가고 공장 만들러 나가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 구조적인 고환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에 대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건데요. 네. 일시적인 그런 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네. 위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게 구조적인 자금 흐름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누적됐을 때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단지 환율이 올랐다고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나가는 원인들은 아까 그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도 말씀드렸고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기관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그다음에 서학개미 해외 투자, 이건 워낙 많이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외환보유기라든가 단기 외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달러 빚도 있고 네. 모든 나라가 그렇죠. 빚도 있고 자산도 있는 거잖아요. 달러로 된 자산도 있고 달러로 된 빚도 있는데 과거에는 2015년 이전까지는 빚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고 원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의 빚이 더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자산이 달러 자산이 1조 달러로 된 달러 자산이 많다. 1조 달러 이상 더 많습니다. 1조 달러나. 네, 1조 달러 이상 더 지난 9월 달 기준으로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화가 약세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내 계좌에는 이익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달러가 약세가 되면 아시는 대로 뭐 환율이 오르거나 원화가 약해지면 물가가 오르거나 네.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위기가 온다라고 단정 짓기는 지금은 되게 어려운 저는 가능성은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수년간의 누적이 되는 과정에서도 아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노력이 없었다라고 네. 하면 그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잘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환율 불안을 진정시키겠다 이러면서 이 가용한 수단을 꺼내들었는데 이 시장 반응은 다 네. 아시는 대로 냉담했습니다. 네. 별로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거나 구두 개입하거나 하는 정책들은 아까 뭐 10년 동안 200억 달러씩 매년 나가는 거를 이제 투자자들은 다 알기 때문에 네. 환율이 안정될 때마다 오히려 달러를 사는 네. 뭐 이런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제가 성장에 대한 기대를 빨리 복원시키는 노력들을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긴 중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좀 고민해서 결정 정책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비용이 올라가거나 이 고금리에 또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도 상대적으로 또 높아질 수 있어서 네. 그러면 이 고금리도 시차를 두고 기업에 또 부담이 되고 가계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럼 당연히 내수가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국내에는 지금은 그 투자들을 다 해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지 않고 네. 그러면 또 가계들은 소득이 더 실질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위기의 초입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구조개혁 과제들이 진부한 것 같지만 전공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든 뭐 아니면 정치권이든 정말로 잘 협의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밸류업 정책, 뭐 지배구조 개혁했듯이 하나하나 좀 풀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기업의 그 자본 조달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 주가만큼 좀 기업들이 국내도 좀 투자를 활성화하고 네. 좀 채용도 늘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앞서서 에브리싱 랠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금, 은 이런 것들 많이 오르긴 했는데 모든 종목이 다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네. 이 대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볼 변수 그리고 이런 변수들을 막아낼 생존 전략이 있으면 어떤 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트럼프처럼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빚을 내서 더 성장하면 된다. 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경제는 더 뜨거워지고 있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더 리스크가 커지고 걱정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하지만 버블을 걱정할 단계는 아직이 아닌 것이 네. 과거 닷컴 버블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AI라든가 이런 혁신 자산들하고 아까 금하고 동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버블이라기보다는 아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해칭이라고 위험 회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까 제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저는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까 실물 자산이라든가 가격 결정력이 높은 산업에 투자하는 이런 수요는 뭐 투자는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아무래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AI라든가 그런 AI 인프라 혹은 여러 가지 요즘에 뭐 피지컬 AI 같은 그 실제 적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금을 포함한 실물 자산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암호화폐 뭐 네.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저는 좀 고르게 투자를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고른 투자. 네, 아까 제가 중장기적인 점진적인 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 10만 원이라도 예. 100만 원이라도 시작을 하셔서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에 뭐 저는 바이오텍, 그다음에 IT, 인포메이션텍, 그린텍, 에너지 전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동준 숭실대